잠시 쉬셨습니까? 이제 행정제도, 고려시대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행정제도가 곧 신분제였던 나라 입니다. 우리가 보통 행정제도라면 어떤가요? 행정제도라면은 뭐 군수가 있고, 그죠? 군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면장, 뭐 그죠? 그 다음에 도지사, 그죠? 뭐 이렇게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제도 하면 거기 뭐 이런 지역 행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려 시대에는요. 고려 재밌는 것은 고려 때는 어디 사느냐가 곧 신분이었어요. 지역이 곧 신분이에요. 이게 참 어떤 말이냐면 만약에 좋은 동네 여기 문화시중이 태어난 동네에 살면은 갑자기 현에서 주로 막 상승을 해요. 예, 주로 상승해서 그죠? 주가 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반역이 일어나면은 주로 있다가는 갑자기 현 더 떨어지면 소 뭐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디 사는가가 곧 신분이었어요. 즉 이것은 속지주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속지주의 신분. 그래서 이 도부에 사면은 제일 잘 사는 거예요. 도부 경 그죠? 고려는 경이 삼경이 있잖아요. 삼경 그죠? 경, 주, 현, 도부 밑에 또 지주부, 지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속현, 향, 소, 부곡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이게 뭐냐면 신분인 거예요. 그래서 도호부에 살면은 그만큼 좋은 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도호부에 살면은 여기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대부 도호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기회를 주는 게 관직 진출 기회를 준다는 말은 과거를 시험 칠 수 있게 한다. 그러려면 공부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야 되죠. 향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향교가 있는 곳은 본래는 관직 진출하게 할 수 있는 곳이고 관직 진출하는 곳은 대부분 도호부예요. 그래서 동네부, 나중에 우리가 동네부 보면 동네 향교가 있죠? 그러니까 동네 향교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옛날 건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중요한 거는 향교가 있으면은 이 지역에서 중앙에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은 아무 곳이나 이렇게 향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언제든지 그 지역의 행정구역이 이게 신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저기 출세한 사람이 있고 공홈이 있으면 그 지역의 격이 도호부 주현으로 올라가고 만약에 그 동네에서 별로 세금도 잘 안 내고 또는 나라 말도 잘 안 듣고 그 왕에게 덤비고 막 이러면은 속현, 향, 소, 부곡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곧 지역에 사는 것이 신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왕조는 도대체가 왜 개경에 사는 사람, 도호부에 사는 사람만 사람 취급받느냐? 그죠? 그래서 도호부 말고 다른 지역도 사는 사람도 다 그 성인의 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훌륭한 관료가 될 수 있는데 왜 특정 지역에 있는 귀족들만 관료가 되느냐? 이것에서 반대해서 조선왕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사대부들은 신분과는 있어대. 그죠? 속지주의적인 신분,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신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기가 속인주의 신분관이죠. 양반이냐, 아니냐, 상민이냐, 아니냐, 그죠? 노비냐, 아니냐, 일반 평민이냐, 아니냐, 사농공상, 이런 속인주의죠. 이건 속인주의 신분이죠. 그죠? 속인주의 신분관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것도 신분제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만약에 고려시대에는 어느 지역에 태어나면은 이를테면 향소 부곡에 태어나잖아요.
향소, 부곡에 태어나면 이거는 천민은 아니에요. 천민은 아닌데 천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천인 취급이 뭐냐면은 신분이 낮은 곳에서 같은 일반 백성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다 뭐야? 가장 천민나 천민 그 노비나 다름없이 천시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신량역천이에요. 신량역천. 신분은 양인이되 역은 천인이다. 이래서 그 이 천인 취급을 하는 천인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향수보국이고 이 지역 사람들은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거죠. 왜?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교육기관인 향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는 향교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지역적으로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이나마 빨리 주현으로까지 그 성격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주현으로 성격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중앙의 권력과 결탁을 하고 해서 고려의 지방은 늘 중앙.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조선 왕조에도 이어지고 고려 현재까지 이어져서 모든 사람들 어디에 살려고 그래요? 도호부 이상의 대도시에 살고 수도에 살면 최고 계급이 높거든. 그래서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너나 없이 서울, 경기에 살려고 애쓰는 그런 전통이 만들어졌던 게 바로 이 고려시대의 속지주의적인 신분관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배우면서 오늘날에 우리의 이 서울 경기 지역의 2,500만 가까이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에 살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속지주의적인 신분관에서 나왔다라고 보면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자, 지방은 대신에 이러다 보니까 서울 위에 사는 사람들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정도전은 이렇게 지역을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평가를 했어요. 하나는 평안도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맹호살림. 맹호살림 뭐예요? 엄청나게 사나운 호랑이가 숲풀 속에서 튀어나오는 형세다. 평안도 사람은 성격이 호랑이처럼 무섭고 포악하다. 이 말을 맹호살림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함경도는 뭐라고 했어요? 이전투구, 진흙밭에 개싸움 하듯이 부모 자식도 없고 완전히 난장판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함경도 지역은 이전투구, 진흙밭에 개싸움하는 동네다. 그 다음에 황해도는 뭐라고 했나요? 우경석전, 소가 경작을 하는데 무슨 밭을 경작해요? 돌밭을 경작해요. 그래서 황해도는 우경석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소가 돌밭을 가면 뭐가 돼요? 소출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돌밭에 무슨 소출이 납니까? 생산은 안 되는데 시끄럽기는 엄청 시끄럽죠. 그래서 온갖 뻥을 많이 치고 엄청 잘 될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구라를 친다 그러죠. 구라를 치지만은 결국은 제대로 나오는 소출은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옛날에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다. 그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요란하지만 열매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하죠. 그 다음에 강원도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암화노불이라고 그랬어요. 바위 암자가 있죠. 암자. 바위의 아래에 있는 늙은 부처님 같다. 성격이 착하다. 성격이 착하다 이 말입니다. 성격이 착하다. 지형밭의 교수는 성격이 아주 더럽다 이 말이죠. 성격이 더럽다. 성격이 별로 안 좋다는 거고 우경석전도 잘 속인다는 뜻이고 명호살림은 포악하다는 뜻이고 자 그럼 경상도 볼까요? 경상도는 뭐라고 했느냐 태산줄령 내지는 송죽대절이라 그랬어요. 똥고집이 엄청 세다 이 뜻입니다. 태산줄령 하늘 막 그냥 이렇게 산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격들이 다 뾰족뾰족한 거야. 그리고 잘 고집이 세가지고 정말 말도 안 듣는, 나란 말을 잘 안 듣는 이런 똥고집이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태산줄령이라 했어요. 경상도는. 전라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풍전세류라 그랬어요. 바람 앞에 버드나무가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한다 해서 그렇게 했어요. 대신에 이렇게 지역은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는 명호살림 평안도는 놈이죠. 경상도는 놈이고 한경도는 새끼. 전라도도 새끼. 이렇게 사람을 불렀던 반면에 충청도는 양반.
경기도는 사람이라 불렀어요. 저 경기도 사람 그랬죠. 경상북 놈 그러고. 그죠? 이런 식으로 지역을 차별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고려적인 지배 질서예요. 고려적인 속지주의적, 그죠? 속지주의적 신분 질서. 신분은 뭐냐? 이거는 지방제도도 신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당시에 도호부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복습하면 도호부는 주현으로 추락하고 주현은 속현으로 추락하거나 또는 향수 부곡으로 추락하는 이렇게 신분의 변동, 지역 대신에 속현에서 인물이 좋은 사람이 나오면 주현으로 바뀌고 주현은 도호부로 바뀌고 도호부는 삼경으로 바뀌고 경으로 바뀌고 하는 이렇게 신분 상승이 언제든지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향교와 향악 이야기되겠죠? 향교와 향악은 관료 등의 가능성을 표시하는 거죠. 향교와 향약이 있는 곳은 뭐한 데다? 거기에서 성균관 진사를 파견할 수 있어요. 진사들이 서울에 가가지고 대과를 시험을 치면 여러분 잘 아는 홍패를 받는 그야말로 묵과급제, 자훈급제자가 나오는 거죠. 대과급제자가. 바로 그런 겁니다. 향교가 없는 동네는 죽었다 깨어나도 서울에 진사를 파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균관에 가가지고 진사들이 모여서 전시를 치죠. 대과를 치는데 대과에 자격이 없으면은 늘 이렇게 향교가 없으면 대과에 진출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교와 향약이 있다는 것은 중앙과의 결탁이 뚜렷한 지역만이 설치된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은 자, 토지를 통해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고려뿐만 아니라 조선 오늘날까지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랬죠. 앞선 나라, 수준 높은 나라, 수준 낮은 나라 이야기를 인두세에서 토지세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의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 고려 시대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토지를 통해 인간을 지배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삼국시대에는 이 포로를 많이 잡아가지고 이 노비를 많이 만드는 것이 이게 전쟁의 목적이었어요. 전쟁의 목적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전쟁의 목적이 포로가 아니라 포로도 일부 있어요. 포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토지예요. 토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은 이것은 전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토지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삼국시대는 노비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인두세 체제가 강화되는 게 삼국시대고 토지세가 강화되는 것이 바로 이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즉 말해서 삼국시대는 뭐가 많으면 부자다? 노비가 많으면 부자예요. 삼국시대는. 세금도 인두세를 걷어요. 한 사람당 몇 말씩 내라. 근데 고려시대 들어오면은 뭐가 많으면 대빵이에요? 부자예요? 토지가 많으면 부자예요. 그러면 요즘은 뭐가 많으면 부자예요? 요즘도 토지가 많으면 부자지요. 그죠? 그렇지만은 요즘은 진짜 부자는 역시 뭐예요? 삼성전자, 그죠? 그 현대자동차처럼 기업을 해서 큰 자본을 가진 사람을, 그래서 오늘날에는 자본이 많은 사람이 제일 부자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삼국시대는 뭐가 많으면 부자, 노비가 많으면 가장 부자. 그렇다고 삼국시대 토지가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지배적인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려시대에는 뭐가 많으면 가장 큰 부자? 토지입니다. 토지. 오늘날에는 뭐가 많으면 가장 큰 부자? 자본이 많으면 부자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그럼 오늘날에는 토지가 많은 부자가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토지도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데 가장 핵심적인 부자는 자본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부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으로 역사가 발전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인두세 체제에서 토지세 중심에 모든 사람이 토지가 돈이 가장 부자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중세라고 그러고, 자본이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근대라고 하는데, 토지가 근대가 되고 또 토지가 중심이 되는, 토지를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는 이런 중세 시대가 언제쯤인가를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의 중세의 출발점이 어디냐를 바라보면서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게 삼국시대예요. 이게 언제냐 하면은 고구려 얼불 미천왕이 있어요. 미천왕이 고구려 왕인데 이 미천왕이 잠저 시절에 얼불이었는데 이 양반이 왕리지 개성전쟁에서 쫓겨나가지고 머슴살이를 한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 머슴이라는 것은 농업사회에 이게 그 임노동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세시대의 중요한 생산의 단위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미천왕의 이름이 얼불인데 얼불이가 머슴 생활을 하던 것을 바로 삼국시대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북한의 지금 논리예요. 우리나라는 대체로 고려시대부터 이 중세라고 봐요. 왜냐하면 삼국시대에는 신라 구등호제라는 게 신라의 수치체제인데 수치체제를 비교해 보니까 고려는 전시과 제도잖아요. 전시과에서 수치를 하는데 수치라는 게 세금 걷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전시과 제도는 뭐에 기초한 구분일까요? 토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문화시중은 120결, 그 다음에 오품 상선은 21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 신분에 따라서 토지의 양을 120결, 21결, 17결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나 신라 구등호제는 나눠지는 기준이 뭐로 나눠지면 토지가 많은 신라는 9등급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걷었거든요. 9등급 상상에서 하하까지 9등급이 돼요.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하, 중중, 중하 이렇게 되니까 9등급이죠. 9등급의 구분을 기초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뭘까요? 인정, 사람이죠. 사람인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신라 구등호제는 정남이에요. 남자 숫자가 많은 집안을 상상호라 그러고 남자가 없고 여자가 많은 그죠? 그러니까 딸부잣집의 그 사람은 하하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시대에는 남자가 많은 집안이 상상호고 여기서 세금을 가장 많이 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라 구등호제는 정남을 기준으로 한다. 즉 성인 남자가 많은 집안이 상상호고 남자가 없는 집안이 하하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라 구등호제는 성인 남자, 고려 전시과는 토지. 바로 신라 구등호제는 인간의 기준으로 그죠? 인간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면 고려 전시과는 토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측면에서 삼국시대, 고려시대부터가 우리는 중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16세기 들어서야 중세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16세기에 들어오면 조선 초기에는 조용조라는 게 있었거든요. 세금이 조가 조선시대에 맨 처음에 30말을 하다가 세종대왕이 4말에서 20알까지 이거 무슨 제도라 그러죠? 공법이라죠. 공법을 만들고 나중에 이게 영정법으로 4말이 통일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용은 사라지고 임노동자가 되고 마지막 공물 중에 대동법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16말을 만들고 균역법에서 이게 지금 포 2필을 해서 한 필로 감해주잖아요.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세금을 다 걷어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0말 정도가 돼요. 이게 이제 조선 후기가 들어오면서 모든 세금이 토지세로 일어나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세기에 토지세가 일어나되는 영정법이 나오고 그죠? 대동법이 나오고 균역법이 나오는 이 타임에서 조선이 뭐가 된다? 비로소 중세 국가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특이 나와요. 이 16세기 중세 국가로는 바로 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고요. 고려 시대부터 중세라고 하는 중세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학계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삼국시대를 주장하는 것은 북한에서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똑같은 역사인데도 이렇게 북한이 바라보는 고려가 다르고
우리가 바라보는 고려가 달라요. 또 고려시대라고 보는 중세 중에서도 뭡니까? 태조 왕건 때부터 중세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아니라 무신정권 이후의 중세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신정권 이후에 토지세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된다. 그래서 이 무신정권 시대를 보는 거고. 그래서 이 무신정권 이후에 권문세족이 나오거든요. 권문세족이 나오면 이때부터 중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고려시대에 이가 언제부터 중세가 시작되느냐를 가지고 많은 논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고려시대부터 우리가 중세라고 지금까지 대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라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려 전식과 이거 참 한참 이야기할 게 많은데요. 사실은 이 고려 전식과 제도는 이게 수조권이냐 소유권이냐에 때문에 많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수조권은 뭐예요?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대신 세금 걷는 권리를 귀족 관료들에게 이렇게 이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나눠주는 것을 수조권 체제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 소유권으로 고려 전식과는 사실상 소유권화되었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양반전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공엄전 이런 거 다 세습이 돼요. 군인전도 세습을 안 되게 돼 있는데 나중에 군인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군대에서 누가 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군인들이 죽으면은 군인전은 다시 국가가 환수하지만 환수하는 척 하다가 이거 구분전이라고 있어요. 구분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유가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세습이에요. 한인전은 이게 뭐냐면은 고려시대는 한인이라 그랬고 조선시대는 뭐라고 불렀냐면 한량이라 그래. 한량. 여러분 한량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한량. 이 조선시대의 무과급제자가 나중에는 한 엄청 숫자가 늘어요. 무과급제자가 많을 때는 1만 명 가까이 되는데 왜 무과를 많이 뽑았냐 하면은 하도 문과 대과는 30명, 4년에 30명 뽑으니까 양반들이 그렇게 과거 공부를 10만 명씩 과거를 시험을 쳤는데 30명 겨우 붙잖아요. 4년에 그것도 1년에 한 1년도 아니고 이러니까 4년에 한 번씩 붙는데 그러니까 이 30명 붙여니까 이 양반들이 다 언제 이 시험을 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볼 때 10만 명씩 보고 시험을 이러는데 결국은 이 물꼬를 틔워준 게 무과예요. 무과를 통해서 10,000명 정도로 뽑아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은 녹봉 같은 걸 좀 주는 거예요. 녹봉을 주고 이제 보직이 없잖아요. 어디로 가라 이렇게 보직 임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어디로 주로 가느냐면 기생집에 가고 이렇게 뭐 관비들하고 이렇게 놀고 뭐 이렇게 풍류를 즐기고 이런데 그러니까 과거는 합격했다는 폼은 나니까 집안에서는 잘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주색 잡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량이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량은 뭐냐면은 묵과 급제를 했는데 보직 임명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고려 시대에도 이 한인전이 있었어요. 이 한인전이 있어가지고 많이들 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고려 시대는 대신에 이 사람들에게 수조권을 줬어요. 양반전하고 공엄전, 그죠? 이 두 개는 세습이 됩니다. 대신에 과전, 군인전, 한인전 이런 부분은 세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인전, 군인전도 사실상 세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앙에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려면 지방의 불만을 죽여야 되고, 그래서 이 무과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고려시대에도.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무과를 만들지 않은 대신에 이런 무인들에게 한인전을 지급해서 이들로 하여금
별 불만 없이 중앙의 권력에 종속되도록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이렇게 조와 세가 구분이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조세야 일물일권이죠. 오늘날의 조세는 일물일권주입니다. 일물일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의 조세는 하늘 아래 땅 아래 물건 하나에 이 주인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려시대는요. 예? 고려시대는 조와 세가 구분이 되고 그죠? 토지에 대해서도 국가관리권, 그죠? 그다음에 지주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또 일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거 지주가 가지고 있고 지주는 수익권인 거 수조권이 있죠. 수조권이 있고 일반 농민들은 경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관리권, 수조권, 경작권 이런 것들이 몽땅 다 토지에 되기 때문에 일물 권한의 땅 하나의 주인이 여러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국가는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국가는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죠. 귀족들한테도 세금을 받아요. 그 다음에 천민은 누구한테만 낸다? 관료들한테만 내고 귀족들한테만 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죠? 국가가 강해지면 귀족권은 약화되고 농민은 커지고 천민은 줄어든다. 반대로 국가 권한이 약화되면 귀족권이 커지고 농민은 줄어들고 천민은 늘어난다. 이런 논리를 잘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최충원이 왕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충원은 왜 왕이 되지 못했을까요? 최충원은 맨 처음에 보면은 이 사람은 1198년인가요? 1198년에 근신 이여민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이 최충원의 아들 최우, 최항, 최이까지 4대 60년간 국정을 농단한 그저 무인 집권 세력들이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봉사십조라 해가지고 대토지 소유 청산을 귀족 특권을 제거한다, 사원 토지 소유를 견제한다, 각종 불사찰 철폐한다, 세금 적절화한다, 이래가지고 엄청 할 거라 같이 개혁 정책을 표방을 합니다. 왜 왕이 되지 못했을까? 이거는 큰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상당히 철학적인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왜 일본처럼 왕이 없을까?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에 지금 왜 왕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의 메이지 국왕은 메이지 스스로가 그죠? 혁명을 유신을 일으켜가지고 근대화를 하는 기수가 돼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켰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서양으로부터 지키고 오히려 자기들이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해버렸던 그래서 메이지 천황, 그다음에 다이쇼 천황 해가지고 이런 천황들에 대해서는 일본의 절대적인 어떤 국민들의 어떤 신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군국주의가 돼가 개판 났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그 왕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중세의 일본을 근대화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자기 나라를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게 하고 자주 독립을 만들었던 게 바로 일본 전왕이었다면 조선의 왕이나 중국의 왕은 다 어땠어요? 나라 다 뺏기고 그죠? 오히려 국가가 권력을 만들어가지고 근대국가로 하는 것은 방해하고 왕실의 돈만 축적을 해가지고 물론 그 왕실 돈 가지고 진명여고도 세우고 숙명여고도 세우고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국가는 가난해지고 왕실은 살찌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빚을 너무 많이 지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일본의 강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만은 우리 스스로도 왕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는 상황에서 그죠? 운산건강을 2,700원에 팔아먹었어요. 그 노다지 건강을.
그런 왕이 있으니 이게 도대체가 뭐 우리나라의 1919년 3.1운동이 난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 국호를 뭐라고 정해요? 대한민국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 왕이 없는 거야, 이제. 왕이 있으니까 대한제국 해봤더니 나라 팔아먹고 나라 뺏기고 뭐 이렇게밖에 안 했다. 그래서 왕은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과연 이 왕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뭐 힘이 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과연 고려를 개혁하는데 뭐 어떠한 기여를 하고 노력을 했느냐 이것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성계와 공통점이 있어요. 이성계도 무신이죠. 그래서 왕권을 능가하는 인맥과 군사력, 왕의 편입을 자유자재로 이런 모습들은 대단히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가지고 보시면 벽상 4만 3중 대강 이게 뭐 글자가 몇 자입니까 도대체가? 이게 자기 이제 그 묘호예요. 예? 벽산 4만 3중 대강 이름도 개, 부위, 동삼사, 수태사, 문화시랑, 동, 중서문화, 평장사, 그죠? 상장군, 상주국, 판병, 부어사, 대사, 태자, 태사, 여기까지 이러는 게 바로 최충헌의 그 직함입니다. 직함, 묘호가 아니고 직함이죠. 자, 그래서 이성계와 차이점은 궁극적으로 왕이 되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가 바로 뭐냐면 최충헌은 왕조를 교체할 만한 새로운 질서와 이념을 제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성계는 이 신진사대부의 결탁의 배불정책, 기존의 조선왕조에서 승리하기 얼마나 파워가 있었습니까? 이 고려의 국교가 불교잖아요. 사실상 불교를 해체할 만한 이념적 기반을 이성계는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정도전이라는 사람, 정도전과 승리학자들이 혁명가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최충헌은 그 어떤 사람도 이 고려적인 권력에 기생을 했을 뿐 새로운 질서에 대한 이념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개혁을 하고 둘 다 똑같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지만 그 다음에 이성계는 태조 이성계는 급전도감을 설치해 과전법을 실시해가지고 이 자영농을 엄청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토지 제도를 개혁합니다. 그런데 이 말로만 최충헌은 토지 제도 개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농민 천민의 해방 의지를 탄압하는데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 들어온 사람들은 천민도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씁니다. 천민도 천민이다. 이렇게 써요. 사대부의 생각이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한 사람도 하늘에 내린 사람이다. 천민이 천민이다. 이렇게 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죠. 그때 얼마나 최충헌 당시에 농민, 천민, 망이 망소에 난, 만적에 난 얼마나 농민 반란이 많습니까? 농민 반란이 많아도 전혀 변화, 물론 일부가 이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식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이성계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그래서 오죽했으면 고려시대는 백정이 있었는데요. 조선에 들어오면서 이 제인, 양수척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양수척이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 같으면은 이게 도살하는 사람들 양수척인데 이런 사람들도 백정이라고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백정이라고 그랬어요. 신백정.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 신백정을 그냥 백정이라고 자기들은 백정이라고 안 그러고 자기들은 백정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무슨 말 알겠죠? 정작 이 신백정을 새로 백정을 만들어줬더니 신분 상승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차별하면서 자기들이 백정은 아니다라고 해버리는 이런 것이 하고 그러니까 역사를 디비 쪼는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계는 농민 천민의 의지를 받아들여가지고 신분 해방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신분 억압해서 그래서 최충헌은 몽고 전투 때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몽고 전투 때 너희들에게 몽고군의 모가지를 배우면 신분 상승시켜 주겠다 했지만 그거는 개인이잖아요. 그 당시에 고려가 가장 큰 문제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고려는 속지주의 신분이 어디에 사는 자체만으로 천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태조 이성계는 속지주의적 신분제를 사실상 철폐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조선왕조 개혁은 바로 이래서 조선의 왕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선왕조는 결코 그냥 왕조의 교체가 아니고 철저한 사회개혁, 사회주체, 그 다음에 불교의 타파 이런 것들이 우러져 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철저하게 최충헌과 달랐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는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공영왕 3년 1391년 낭사의 상소를 볼까요? 이 신진사대부들이 낭사 아닙니까? 그 당시에 노비는 비록 천하나 또한 천민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예사로 재물로 논하여 태연히 매매를 하고 혹은 소와 말로서 바꾸는데 일필의 말에 2, 3구의 노비를 주어도 오히려 다 갚지 못하니 소와 말이 인명보다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런 사대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왕조가 개창이 되었던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쉽시다.